번째는 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기후가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게 농업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은 아니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강의는 대산문화재단 이 사이트에서 같이 있는 조천호 원장님의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강의를 보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만 제가 언급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기후변화가 아직까지도 뭐 온다, 기후변화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5년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IPCC라는 회의죠. 거기서 모여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매번 기후가 정말 위험해지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또 그 글라스고에 모여가지고 기후변화 회의, 작년 기후변화 회의에서 이게 탄소 중립에 하자 이렇게 그 결의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다 틀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그테레스라는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7월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기후변화 문제라는 것들이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이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기후가 좋지 않다는 뉴스를 많이 보죠. 근데 그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났다는 뉴스도 많이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서울에도 갑자기 굉장히 큰 홍수가 났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렇게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문제고,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고요. 어떤 나라는 태풍이 너무 세서 문제고,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기상 재난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즘은 1.1도의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 이전 시대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산업화 이전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올라간 세계가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평균 기온이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이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은데, 평균 기온이 조금 이동했죠. 1도라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이동한 건 아니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1도가 올라가는 나라, 1도가 더운 게 뭐가 문제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싶은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은 중동의 더운 나라들은 뭐 보통 날씨들이 40도, 45도 넘어가는 날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도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요. 또 한대 지방에 마이너스 30도,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에서도 사람이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근데 이게 기후가 오르고 내리고 자체가 이제 그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기보다는 변화의 속도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변화의 속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에어컨을 틀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피할 수 있죠. 하지만 식물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극한 기상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더워지면서 나타나는 극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이게 더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땅에서 수분 증발이 많아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토양에서 수분 증발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사막화되는 면적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얘기 뜻이 되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막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토양이 건조해지면은 땅이 건조해진다는 얘기는 식물이 또 건조해진다는 얘기죠. 불이 나기 좋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사막은 사실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는 보겠지만은 이게 직접적으로 눈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불이 나는 건 우리 눈으로 보이죠. 아마 유럽이 화염에 휩싸야 됐다는 뉴스를 요즘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평균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파란색 선인데, 원래 나왔던 불이 나는 면적하고 횟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거는 유럽만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산림청에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가지고 산불 면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도 길어지고 있고요. 올 초에 울진에서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뉴스 타이틀이 어떤 뉴스 타이틀이 자리 잡았냐면은 가장 오랫동안 산불이 난 해로 기록됐습니다. 올해가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울창한 울진의 금강송 숲들이 많이 불에 타고 있었죠. 우리나라만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불이 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도 2020년, 21년도에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도무지 꺼지지 않는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대개 북반구는 겨울에 불이 많이 나는데 이 9월, 8월에도 미국에서 불이 굉장히 나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불이 나고 있는 것들이 뭐 미국, 유럽, 우리나라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시베리아에서도 불이 납니다.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죠. 시베리아라는 곳들은 대개 보면 우리가 영구 동토지대라 그래가지고요. 여름 아주 짧은 여름 동안에 이제 이끼라든가 작은 풀들이 자라지만 사실은 그 밑에 대부분의 땅들은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기 때문에 얼어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불이 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항상 물이 축축하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베리아 그쪽에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건조화되면서 불이 났다는 얘기고요. 또 시베리아 불을 가지고 지옥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땅 위에서는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땅 속으로 불이 계속 번지는 거죠. 마치 석탄지대처럼요. 그래서 거의 시베리아 18만 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는데 우리나라가 22만 정도가 되니까 거의 우리나라 면적에 거의 비슷한 면적이 2020년도에 시베리아에서 불이 탔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사하공화국들 다큐멘터리 보면은 술록들이 이렇게 얼음을 깨고 눈을 깨가지고 이끼를 먹으며 사는 그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들의 여름 온도가 35도,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뭐가 바뀌어도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이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한대 지방이 중요한 것들이 대개는 이게 식물이 자라면은 분해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대 지방의 특징은 유기물층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낮은 곳은 수십 미터 아니면 깊은 곳은 수백 미터가 쌓여 있죠. 그래서 얼음이 약간 녹을 때는 이 지역을 가면은 출렁출렁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이 유기물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게 녹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것들이 마르면은 이게 분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미생물들이 활동이 시작하죠. 여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물이 있는 곳에서는 메탄이 발생하고요. 아시겠지만 메탄은 짧은 기간 동안 약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80배 정도 온실 효과가 더 큰 기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21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온실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에 있는 유기물이 다 하늘로 날아가면은 사실은 지구라는 거는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건 뭐냐,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미래의 기후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에 IPCC 보고서 6차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작년 8월이었죠. 그때 발표됐을 때 그 요약 보고서 요약문에 나와 있는 한 표를 하나 카피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 표를 보시면은 IPCC 5개의 그 가정을 가지고 미래의 기후를 예측했는데 근데 1, 2, 3, 4, 5라고 대충 예를 들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일은 이제 가장 많은 노력을 할 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선수로 치면은 공을 그냥 살짝 던지면은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을 별로 거의 안 하는 경우죠. 우리가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속구로 던졌다 하면은 5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뭔가 노력하면은 온도가 더 안 오를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IPCC 보고서가 하는 얘기 뭐냐면은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만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줄이더라도 배출할 이산화탄소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2040년 이전에는 반드시 1.5도가 오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한다 못한다 지금 많은 노력들 하고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2040년까지는 빠르면 2040년 경에는 2040년 이전이죠. 반드시 1.5도 거의 1.5도 오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 우리가 배출할 탄소가 1.5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걸 탄소 예산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배출하고 있는 양이 초당 1337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속도로 계속 배출하면은 7년 후가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1.5도가 오른다는 걸 뜻하게 되고요. 2도씨가 되는 데는 약 한 24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한 2030년경에 이제 1.5도가 오르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요. 늦어도 2040년경. 아마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2030년대 초 정도에 이제 1.5도가 오를 거로 대체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우리가 탄소 중립 이런 노력들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설사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30년까지 40% 정도 40이나 45% 정도를 우리가 배출한 양을 줄이고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거죠. 사실 뭐 거의 지금 세계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미래입니다. 굉장히 힘든 미래, 상상하기 힘든 미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1.5도 정도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1.56도에서. 그렇더라도 해서 그러면은 1.5도가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1.5도로 막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1.1도의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1.5도가 지구가 1.5도에 도달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그 1.5도를 넘어서 2도 가까이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지구 기후 시스템을 그 지구 자체가 이제 지구 기후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자체가 그 뭐라 스스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앞에 소개했던 그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에 있는 그 유기물들이 갑자기 하늘로 다 날아 올라가면은 이 자체가 이제 온도가 그 뭐죠 하늘의 CO2나 아니면 메탄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더 많은 땅에 있는 더 많은 이제 유기물들이 분해되면서 CO2가 더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해서 기후 자체를 가지고 바꿔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정도에서는 많이 배출하면 이제 식물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해서 다시 기후가 안정화되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1.5도 정도가. 근데 이제 1.5도를 넘어가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이제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도, 3도, 4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각자 도생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이제 뭐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1.5도, 1.6도 정도의 세상에서 안정화됐다는 탄소 중립 비슷한 거라도 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못했을 때는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사 그럼 1.5도에서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안정화시켰다고 해서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다. 주로 어디에 타격이냐? 그게 말하는 게 생태계의 타격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의 타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기후 변화가 진짜 위험한 거는 식량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1.5대 정도에서 안정화시켰을 때 가능하다는 걸 또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식량 증산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농사 짓는 행위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활동이죠. 농사를 짓려면 우리가 비료를 쳐야 되고 농기계도 운영을 해야 돼. 석유도 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농경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이 기존에 그럼 새로운 농경지는 없으니까 대개 다 밀림의 그 밀림 같은 이런 곳들이죠. 아마존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열대 우림 지역에 나무를 베내고 이렇게 농지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그 농업 활동 자체에서 그러면 전 세계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농업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면 24%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의 에너지하고 열을 생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25%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게 농업과 그래서 토지 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산지라든가 아니면 습지 같은 자연 생태계를 농지로 전환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구 기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토지 중에서 육지 중에서 한 37% 정도 농경지 이용하고 되고요. 물 같은 경우도 70% 정도를 농업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농업 활동을 더 늘린다는 얘기는 더 많은 물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더 많은 땅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갈택이어라는 고사가 있는데 한자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 연못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을 퍼내면 물고기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연못에 물을 퍼내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내년도에 잡을 게 없겠죠. 그리고 또 산이 있는데 산짐승이 산에 뛰어다니는데 못 잡죠. 근데 만약에 산에 불을 질러 가지고 산짐승을 잡으면 잡을 수는 있죠. 하지만 내년도에는 잡을 짐승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냥을 한다는 것은 항상 자연이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선에서 항상 어업을 하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도 이렇게 다시 잡을 물고기든 있겠죠. 근데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업 생산량을 강제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은 이게 갈대기처럼 이게 물을 퍼내서 연못에 물을 퍼내서 물고기를 잡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농업 활동을 강화시켜서 식량을 생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끝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면 앞에도 그래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비료와 농약 사용이 필연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 굶주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료 문제거든요. 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라 그러죠? 또 석유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비료를 생산하는 것들이 경제성이 맞지 않는 게 되어버렸어요.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천연가스값이 너무 올라가면서 생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이제 비료 생산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비료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농민들은 그 비싼 비료를 사서 농작물을 생산했는데 내년도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겠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비싼 비료를 사서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비료를 적게 쓰게 되면 또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식량 위기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업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한 가지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앞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병해충이 발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병해충 입장에서는 한 가지 작물에 만약에 이게 한 가지가 방어벽들이 있겠죠. 작물마다. 근데 그 방어벽만 뚫으면은 갑자기 노다지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 S자 곡선처럼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만약에 그 작물에 적응하는 순간에는 여기가 전부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병해충이 급격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품종을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품종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약을 통해 가지고 이게 병해충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 농약 사용량이 많아지고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없는 건 없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식단 자체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비해 가지고는 거의 5배 이상 정도의 고기를 더 많이 먹습니다. 전 세계가 평균적으로요. 근데 5배 이상의 근데 곡물을 먹을 때에 비해 가지고 육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환경 부하가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당연히 그 소나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방목지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최근 들어서 방목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곡물 같은 경우는 이 태양 광합성을 한 걸 사람이 바로 먹게 되지만은 우리가 육식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한번 광합성을 한 것을 동물이 먹어서 이게 살로 바뀌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에너지 손실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는 한 곡물을 한 7에서 10kg 정도의 곡물을 먹으면은 우리가 소고기 1kg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돼지는 한 4kg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닭은 한 1.8이나 2kg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닭고기를 우리가 1kg 먹는다는 얘기는 곡물 2kg 먹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근데 어류 같은 경우는 한 1.2kg 정도 이렇게 어류는 단백질 전환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는 게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환경 부하가 더 많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고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 우리가 방목지든가 농사를 짓는 농경지 면적이 늘어나면은 그게 어디로 영향이 미치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영향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구 사용 청구서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감소를 합니다. 생물 다양성. 우리가 뭐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는 건데 미생물부터 다 얘기를 조류 모든 걸 다 해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생물 다양성 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이 늘어나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질소 비료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부영양화 같은
현상을, 수질오염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요. 또 질소비를 많이 쓰게 되면은 또 이게 아산화질소로 이렇게 대기 중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데,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가지고 온실 효과가 300배 이상 더 강력한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기후 변화를 더 촉진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생물 다양성 감소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완충력을 떨어뜨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상재해라든가 피해를 받는 거는 주기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낯선 일도 아니고, 물론 요즘은 너무 자주 일어나서,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이게 생태계 회복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받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는 거죠. 근데 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회복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니면 회복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은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죠. 근데 이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못 되돌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생물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들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미 기후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생물 종들이 다 바뀐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근데 그 생물 종들이 또다시 자기에 맞는 환경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때로는 테라포밍 같은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생물 자체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매일 뭐 150종의 생물이 멸종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생태계의 어떤 영구적인 구조 변화에 정하고 어떤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회복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농업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업 활동 때문에 그 인간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라틴 아메리카나 아니면은 저기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이 지역들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식량 위기에 전부 다 처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하고 농업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식량은 안전한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후가 변하면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작물학자나 기상학자들이 수많은 모델을,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농업 작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이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보면 품종마다 다르긴 한데 밀 같으면은 1도 증가할 때마다 한 6% 정도 줄어든다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6%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소비하는 곡물이 전 세계에서 얼마 정도가 되냐 하면은 한 2천만 톤쯤 되니까요. 20억 톤 중에 2천만 ton쯤 되니까 1%쯤 되죠. 그죠? 1%쯤 되는데 5%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5천만 인구가. 이런 나라가 많이 먹는 선진 5천만 명 인구가 5개 나라가 먹는 곡물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5%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정도 되는 규모에 되는 나라가 곡물이 하나도 없이 모든 걸 다 이게 수입해야 된다 하면은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5%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평균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7개가 곡물이 사라진다는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봐서는 뭐 한 3에서 한 7%, 어떤 모델에 따른 10% 정도가 식량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1도씨 정도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1%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2014년, 15년도에 짐 로저스가 서울대학교에 강의를 와가지고, 되게 미래는 농업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죠. 왜 수강생들도 당신은 그 트랙터를 몰 줄 압니까? 물어보면서 여기서 이 강의를 들을 게 아니고 빨리 가서 농사를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짐 로저스라는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저분이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죠. 요즘 식량 위기가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세계 메이저 곡물 회사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카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런 곡물 회사들은 보면 평상시에는 큰 돈을 못 벌지만은 식량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큰 돈을 법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농업이라는 게 미래에 보면은 그 굉장히 수익성 높은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짐 로저스 같은 투자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10조 달러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10조 달러가 어느 정도 큰지는 저는 상상도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 회사의 그 창업 그 회장인 레리 핑크라는 분이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7월 달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천연가스나 석유 가격을 걱정하고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곧 보면은 석유보다는 식품 가격을 더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투자 세계에서도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10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얘기입니다. 2050년 정도가 되면 96억 명 정도가 될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 2100년 정도가 되면은 그 110억 가까이 인구가 됩니다. 대부분의 인구 증가는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은 개도국에서 일어나는 거고, 아니면 아주 가난한 나라, 최빈국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과연 어떤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는 거죠. 아랍의 봄 같은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만약에 개도국이라고 그랬는데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식량 난민이 생기면 그 난민이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유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벨라루스에서 그 난민들을 가지고 이제 폴란드로 보내려고 보낸다 못 보낸다 하는 것들이 한동안 굉장히 실랑이를 했었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난민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국가 간의 분쟁의 어떤 그 무기로 사용됐다 이런 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보고서들이 식량의 무기화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점점 더 키워드가 늘어나고 있는 걸 최근에 저도 확인하기도 했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게 농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래 식단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까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소득은 늘어나면서 단백질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2010년에 비해 가지고 2030년 경만 돼도 단백질 수요, 그래 육류 제품의 수요가 60%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먹는 칼로리 양이 그 1960년대 2200 칼로리였겠지만 2050년 경이 되면 전 세계 평균적으로 3000 칼로리 정도를 먹게 될 거고요. 가난한 나라도 전부 다 어쨌든 그러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되고 더 많은 축산을 해야 된다는 의미한 거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농업 활동 자체도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농업 활동 자체가 자연을 바꾸기도 합니다. 나쁜 쪽으로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식량 낭비를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게 있고요. 농산물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도국에서는 주로 그 농업 시설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생산하고 나서 제대로 저장을 못하거나 보관을 못해가지고 이제 섞여서 버리는 것들이 많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농업 인프라, 농업 시설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운송 수단을 개선해야 되고요. 도로를 깔아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더야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먹고 버려지는 음식 폐기물이라든지 이게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는 게 굉장히 중 문제고, 30% 정도가 이게 폐기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농업 생산을 30%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식품 폐기물을 한 10% 정도 줄이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식품 폐기물을 10% 줄이면 우리가 10%만큼을 더 생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굳이 농약을 쓸 필요도 없고 비료를 쓸 필요도 없고 농경지를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빈곤층에게 어떻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빈곤층 계층들은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 이상을 그 음식을 사는데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는데 식품 가격이 30% 정도 올랐다? 이거는 조금 부담되네? 약간 부담되는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어떤 개도국에서 가난한 나라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30% 정도 식비가 올랐다 이렇게 한 얘기는 이분들인데는 금방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금방 이렇게 영양실조 굶주림에 바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업이라는 것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5도의 세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1.5도의 세계가 정해진 것은 1.5도의 세계가 오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느낄 거고 무슨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냐 불평할 거고
봄에는 왜 그렇게 가물고 여름에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왜 가을에는 햇볕이 나야 되는데 그때는 또 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후를 계속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불과 2해 전이죠. 불과 2해 전에는 그 6월 달부터 비가 시작됐는데 8월까지 계속 하루도 안 빼지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54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내린 해였죠. 당연히 그때는 햄버거에서 토마토가 사라졌다 뭐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김장 배추 값이 70% 정도 올랐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우리가 그런 기상 이변을 점점 더 자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1.5도의 세계에서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란 얘기하고 농업 생산성도 점점 더 타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다 뭐다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아니면 세계는 1.5대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변화된 기후에 어떻게 적응할 건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미티게이션,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하면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건가 하는 논의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에 대한 고민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고민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R&D 투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된 기후에 살아남을까에 대한 게 투자가 돼야 됩니다. 제가 하는 분야는 농업이고 식량 분야니까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인구 증가라든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작물 생산성을 10에서 15%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사실은 농업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수직 농장이 됐건 아니면은 무슨 대체육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뭐죠 새로운 품종 개발이 됐건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정밀 농업이 됐건 어떻게 새로운 농업 기술을 이렇게 확산시켜 가지고 작물 생산량을 안정시킬 거냐 아니면 농업의 인프라 예를 들면 수리 시설 같은 관계 시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변화된 기후에도 살아남을 수 농사가 가능하도록 만들 거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 뭡니까 미래 변화된 기후 환경에 적응하려 그러면은 새로운 품종을 이란 게 개발돼야 되고요. 또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려 하면은 이 과거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래종들이 잘 보관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종 다양성하고 이제 품종 개발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농업에 사용되는 물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물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농업이 이제 도시와 농촌이 물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이미 소말리아라든가 이제 아프리카에 굉장히 그런 그 뭐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켰던 것도 하고요. 그런 내전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했었죠. 물 문제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에서 그런 물 사용량을 어떻게 줄여야 될 거냐,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 해야 될 거냐, 이게 농산물 생산 늘려야 될 거냐 문제가 있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이 한 70% 정도의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단백질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대체육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미래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류입니다. 어류 주로 양식이죠. 양식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전환 효율이 굉장히 이제 어류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농업 분야에서는 그런 비료 같은 투입량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농업 생산 효율을 높여야 될 거냐. 이런 걸 자원 순환 효율을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농업 기술 체계 혁신이 있거나 아니면 농민들 간의 협의 같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줘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후가 어떻게 우리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같이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먹는 곡물의 그러니까 사료부터 시작했어요. 80% 정도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80%의 곡물이 수입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식량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러면 앞에 지금까지는 이제 전 세계 농업이 어떤 문제가 생긴가 설명드렸듯이 기후위기 시대 우리나라의 식량은 안전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업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업 문제, 기후 문제와 우리나라 식량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새로운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뵙겠습니다.